같이 읽고 나눌 책은 니콜 리페라의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소설을 시작을 했다가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은 좀 다 같이 나누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즘 관심이 많은 심리학 책을 좀 보다가 이거를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가 2명 있고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내면 아이에 관심이 되게 많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안에서 찾아오는 불쑥불쑥 분노와 어려움들을 보면서 도대체 기저에 깔려있는 내 이 심리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관심 있게 사실 지켜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면 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내 안에 어린아이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행동학적 관점 이렇게 통합적으로 좀 바라보는 약간 끝판왕이 아닌가 이 책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심리학 책들이나 육아도서나 내면 아이 책들을 읽었을 때는 조금 실전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속은 의학적인 그 서포트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은 이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박사로 전공하셔서 또 본인 역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해결하는 그 경험담까지 담고 있어서 이 책은 뜬구름을 잡는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책이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마스터마인드 멤버분들께서 이 책을 잘 읽어주시고 또 책 내용도 좋게 봐주셔서 참 다행이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심리학 부분을 이렇게 브라우즈하면서 찾게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챕터가 13챕터 나눠져 있는데 사실 챕터 하나하나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내담자와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마음의 행동 동기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내 안에 내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자 챕터에 따라서 저희가 발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챕터별로 이야기를 쭉 이어갈게요. 그래서 자기 분야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좀 짧게 챕터별로 진행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챕터당 5분씩 진행을 하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확실하게 재니까 5분 안에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주시고요. 이 안에서 다 같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내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적용하고 싶다는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목계적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챕터 1은 제목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나다. 이 말이 정말 쉬우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일례로 자신에게 갇혀버린 사람들 내가 오늘 운동을 할 거야. 매일마다 운동을 할 거야. 근데 못했어.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또 나의 행동에 대해서 좀 갇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저한테는 좀 뇌리에 남았어요. 불편한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안에 느껴는 불편함, 화가 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질투심이 생긴다거나 다양한 감정들이 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 불쾌한 감정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무시한다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외면한다거나 혹은 그 감정을 전혀 받아주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사실 아이들의 모든 감정을 다 수용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은영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그 감정이 나쁜 것 없고 좋은 것 없이 감정은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우리가 아이들이 찡찡거리고 울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이 감정들을 다 잘 받아줘야 되는 동시에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신과 신체와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통합적 사고가 사실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역시 내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알 수 없게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만성 피로, 변비 이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그 병들이 사실 고난이 스트레스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도입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공감을 끌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변화하려는 의지는 매일 다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도 내가 어린아이에 내면아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사실 내가 매일마다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이건 언제든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이거가 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내 감정을 읽어주고 내 감정을 알아주고 내 감정을 소화하는 것도 매일마다 어렵지만 쌓이면 그게 총체적으로 이제 성공에 이끌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챕터 2는 해빈키님이 의식적 자아를 깨닫는 순간을 5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빈키님께서 지금 크라를 안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일단 해빈키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챕터 3으로 넘어갈게요. 트라우마 바로 알기. 빅토리아님께서 우리 해빈키님 들어오셨네요. 제가 넘기려고 했더니 바로 들어오셨네요. 해빈키님께서 의식적 자아를 깨닫는 순간 이 챕터를 어떻게 읽으셨고 어떤 거를 깨달으셨고 본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5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챕터 3 트라우마 바로 알기. 우리 빅토리아님께서는 워낙 그 마음 챙김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빅토리아님께서 어떻게 나눠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트라우마 바로 알기 부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트라우마 바로 알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트라우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극도의 아주 그 심각한 뭐 사고나 학대 이런 거를 이제 트라우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책을 그러니까 읽고 나서,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이제 극도의 그런 학대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아동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통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이런 그 트라우마의 과정을 그 보통은 이제 겪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저의 기억력 탓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의 그 내용에 의하면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속적이거나 이제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왔을 때 나 스스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리라는 그 과정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해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우주선에 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우주선에 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제대로 겪고 그거를 어떤 상황이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겪어나가고 경험하는 거에서 그냥 벗어나서 그냥 붕 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적이 되면 이런 그 지속적인 그 이런 무력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커서가 될 때까지도 이제 영향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우주선에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태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읽고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까지 생각을 사실은 하질 못했었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치유의 첫 단계는 이제 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아동기 트라우마가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는지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현실을 이제 부정하는 부모.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현실인지를
어떤 현실에 있는지 이제 부모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들으시면서 어머나 내가 이제 트라우마를 사실 아이들한테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 번째도 이제 아이를 통해 이제 대리 만족하려는 부모, 이제 무대파 부모, 이제 스테이지 페런트라고 하는 경우가 될 텐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되겠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경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 그러니까 아이의 일기를 읽거나 이제 다른 부모나 이제 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험담을 이렇게 늘어놓는 부모. 그러니까 이런 부모도 사실은 이제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이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모.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가정도 사실은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내가 어렸을 적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것에 어떻게 대응을 내가 하고 있었는지를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그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적응적 대처를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대처는 이제 사실은 진정한 자기와 만나는 대신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을 없애려는 그런 시도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이제 아니면 아예 그냥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분노하거나 격분하고, 또는 아예 분리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몸을 아예 이렇게 떠나서 애초에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았던 상태로 이제 본인을 이제 우주선에 태우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본인을 스스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건화가 되면서 아주 심각하게 내 몸에 그런 자동 조정의 그런 각인을 시켜버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서 이제 분리하기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기분을 맞추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아예 그냥 침묵을 해버리거나,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예 그냥 딴 사람이 돼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예 그냥 침묵을 해버리고, 또는 이제 아예 이제 뭐 TV나 이런 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보면서 아예 그런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트라우마의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런 조건화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상황 속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치유 연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의 트라우마 형태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트라우마 형태를 파악을 하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나 스스로 다시 내가 나를 재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다시 페런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건데, 이제 뭐 아이의 현실을 부정하는 부모 밑에서 이제 자랐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기분이 어떠어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일기를 써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보라고 이제 책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일 경우에는 뭐 어릴 때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기분이 뭐 상했는데 그에 대응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솔직히 나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치유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행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챕터 4는 트라우마에 노출된 몸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는 몸의 세포를 바꾼다. 그래서 가장 빨리 이제 이 트라우마에서 좀 괜찮게 되는 방법은 나는 안전해 라는 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는 안전해는 이제 기독교상으로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사실 나는 안전해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나는 안전해. 걔가 이걸 항상 써놓고 아침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가 그걸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안전해. 나는 그대로 완벽해. 완전해. 이런 말들을 제가 항상 해왔었는데 여기 이 책에서 사실 이 말을 보고 좀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경험을 했는데 이 몸이 그 상태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방어 기제로 스트레스가 발현이 되는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로 몸은 기억한다. 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트라우마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신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레미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빅토리아님께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은 나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잊고 있었던 거였고 왜냐면 그 몸이 되게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그런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렸을 때 도저히 다이제스트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계속 신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항상 투쟁하고 도피 모드 이렇게만 나타나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당장 즉각적인 나한테 위험이 없는데 내 몸은 고도의 활성화 상태를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온 얘기인데 내가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는 걸 보고 극도로 화가 나는 이거는 사실 어렸을 때의 기억과 관계가 되어 있고 어렸을 때 내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발현이 돼서 바로 몸이 그와 비슷한 상황처럼 이렇게 몸을 만들어버린다는 게 좀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어렸을 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된다구나 하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어요. 왜냐면 부모로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혹시나 지나가다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이는 눈빛만으로도 엄마의 행동만으로도 사실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약간 읽으면 읽을수록 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곱씹어보는 사실 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참여 모두에 들어간 사람들은 훨씬 더 다정하고 매력적이고 미소도 진실돼 보이고 목소리도 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전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았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안전한 상태에서는 몸이 전투 모드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걸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고 이제 잘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1번 자신을 주시한다, 2번 신경계 근육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매일마다 일정 시간을 내서 내 몸을 좀 주시해보는 거. 내가 언제 화가 났고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겪었고 매일마다 나를 좀 돌아보는 거에 결국은 전부 시선이 나한테 돌아가 있는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일마다 나에게 나의 감정 얘기를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내가 이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머리가 아픈지 왜 근육통이 있는지 만성 피로가 있는지 사실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런 거지만 어쨌든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나 사용법을 좀 잘 아는 것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시각화 명상은 다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이 말을 이거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아침에 하고 자기 직전에 하고 좀 속눈썹 치고 매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연을 감상한다.
자연 환경이 아주 작은 일면을 그러니까 자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꽃 색깔 보고 나무의 모양 보고 바람의 모양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 몸에 리셋시켜준다는 게 역시 사람은 자연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챕터 5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헤벤키님이신데 좀 어려우시니까 챕터 6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아를 만드는 인연계의 핵심 믿음도 전해요.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단 챕터 7 상처를 입은 내면 아이 빅토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상처받은 이제 내면 아이라는 이제 말은 이제 많이 사실은 여기저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애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애착은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주 보호자인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 성인기에 경험하는 모든 관계의 역학 기반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성인기에 경험하는 이제 모든 관계라고 얘기하면 뭐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텐데 이것들의 그런 그 관계의 가장 시작이 되는 게 사실은 부모님과 그 아이들의 관계이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무섭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의 그런 뇌 스캔을 해본 결과 생후 15개월 동안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그런 뇌 회백질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회백질을 비교해 봤을 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의 뇌가 이제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뇌가 더 건강하게 기능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안아줘라, 뭐 이렇게 뭐 이제 서양식 그런 양육 방식과 뭐 동양식 양육 방식, 서양식 양육 방식은 이제 우울 때 계속 안 안아주잖아요, 손 탄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 중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애착을 가졌던 아이들이 이제 뇌의 그런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애착 관계를 먼저 보자면 이제 안정 애착, 뭐 저항 애착, 회피 애착, 뭐 혼란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당연히 이제 안정 애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 이제 방에 있다가 엄마가 잠깐 나갔는데 이제 잠시 당황하겠지만 이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엄마가 돌아오면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엄마의 재회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안정 애착이 될 텐데 이제 저항 애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엄마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돌아와도 아기가 안정되지 않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껌처럼 달라붙어서, 또는 이제 엄마한테 또 아예 벌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저항애착. 회피 애착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떠날 때 스트레스 반응을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도 거의 아무런 반응을 아예 보이지 않고, 엄마한테서 아예 위안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엄마를 적극적으로 피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이제 감정을 헤쳐나가는 경우에 이런 회피 애착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혼란 애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예측 가능한 반응 패턴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아주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때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심각한 학대와 방치의 경우에 이런 네 가지 그 애착 반응 중에 이제 혼란 애착의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면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어릴 적에 사실은 내 마음 속에 그런 자아를 그 내면 아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감정과 이런 감정이 이렇게 부모님의 그런 안정된 애착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잘 발달을 했으면 이런 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그런 이제 자기의 감정과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잘 극복을 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런 뭐 저항애착, 회피애착, 이런 혼란애착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당연히 부모님이 처음 해보시는 거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부모님들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가 이런 내면 아이는 아까
그 트라우마 과정에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내면 아이를 사실을 치유를 하는 과정이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내면 아이를 일단은 어떤 아이인지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뭐 내면 아이의 뭐 7가지 유형에서 뭐 돌보미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돌보미 유형은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 그래서 주변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다 모두 낮추고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과잉 성취 유형은 이제 낮은 자존감에 대응하려고 외부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성취라고 믿는다. 세 번째는 저성취 유형, 비판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그냥 본인의 그런 존재감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경우, 그런 그 저성취 유형의 내면 아이가 있고, 네 번째 경우는 이제 구조자, 보호자 유형.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바람과 욕구를 집중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라고 믿는, 이제 본인이 다 이제 항상 누군가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파티 스타 유형. 항상 행복하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유형. 그래서 고통과 약점, 취약성을 절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는 뭐 예스맨 유형.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모든 욕구를 소홀히 하는 사람.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유형이 되겠고, 일곱 번째는 이제 영웅 숭배 유형. 그래서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는 유형. 그래서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좀 더 많이 해당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사실은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면 아이를 일단 내가 어떤 유형인지 제대로 잘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인기에도 성인이 돼서도 내면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그 치유 작업 중에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면 아이가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아동기에 조건화된 그런 핵심 믿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상처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면 아이는 사실은 진짜 그 본질적이고 직관적인 내가 아닌, 이거는 정말 나 자신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면 아이가 하는 말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경험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실은 부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서 내 내면 아이를 다시 재양육해야 된다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 아이의 반응과 진정한 그러니까 진짜 나의 차이를 구별해서 어떻게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 보니까 이제 빅토리아님과 제가 이제 앞부분을 거의 다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챕터 10으로 넘어가서 경계를 세우다를 문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제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이제 빅토리아님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여기 경계에 대해서 경계를 세우다 챕터를 맡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눈에 들어와서 이거를 택했죠. 저는 20대 때 미국에 와서 경계를 알기 전에 바운더리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영어로 개념을 먼저 알았어. 한국 문화랑 그런 조금 적다? 조금 적용이 많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도 한국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 지금 이탈리아 가정에서 자라신 분인데, 이 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으면 하는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 챕터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경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음에 그런 힘든 점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건 나의 상황과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게 유럽 분들도 이렇게 꼭 하나 찝으려면 이걸 찝으라고 말씀하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런 가족이나 친구라는 틀 안에서 이 경계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게 우리 그냥 일단 그런 화목한 가정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가정이 전부다, 우리 가족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향에서 자라나면 이런 건강한 경계를 아이들이 잘 배우지 못할 가능성도 많대요. 그러고 가족도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엄마 아빠도 인간이고 조부모도 인간이고 아이들도 인간인데 이런 문화가 이제 계속되면 그 가정의 이상화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헷갈리고 그런 화목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인간을 이상화시키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심한 밀착 상태, 이런 심한 밀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거짓 친근감을 발달시킨대요. 진정한 친근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전형적인 가족이 전부라는 그런 분위기에 있을 경우에 잘못하면 가족의 집단적인 사고가 발달이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현실 공유를 강요받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그 인간관계에서 친근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명확한 경계를 일단 세운 후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경계가 치유의 모든 측면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필수 기반이 되는 게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빅토리아님 목소리로 마음 여행 거기에서 그 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경계가 그 명상 이런 것과 통합을 해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뭐랄까 현실 적용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없어서 흔하게 이제 거절 못하는 분들은 이제 이 사이클에 휘말리는 거죠. 거절을 못했고 이제 본인도 그게 싫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본인도 그게 맥아웃이 되면 그게 또 죄책감과 수치심이 돼서 다시 끝없는 사과를 하고 욕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 휩싸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되게 저는 재밌게 봤던 게 경계 장애물이 있어요. 거기 첫 번째로 경계 장애물을 꼽았는데 바로 상냥함이라는 거예요. niceness.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무례하게 굴거나 경우 없게 굴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상냥함의 세장이라고 그런데요. 상냥함이란 틀에 두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오를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경계 유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체 경계, 자원 경계. 여기서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돈, 시간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 경계가 없으신 분들은 약간 상시 대기조, 뭐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되고 언제나 불러도 되고 I'm always available 뭐 이런 것들. 근데 세 번째는 정신적 경계. 우리가 이 세 번째 게 제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흔히 이제 밀착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고 근데 이 관계를 건강하게 하려면 일단 나와 타인과 양쪽 간의 그 경계가 튼튼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개념 제가 새로 하나 배운 게 뭐냐 하면 감정 떠넘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emotional dumping
분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출하고는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출과 감정 떠넘김의 큰 차이는 분출일 경우에는 이 벤팅은 일단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스트레스 해소적인 효과가 있고 결과가 생산적이고 도움 조언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분출에 해당되고 감정 떠넘김, 이모셔널 덤핑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강박적으로 생각이 배출이 되고 강박적 대처고 이런 강박에 의해서 되는 거라서 상대방의 도움이나 조언이 절대 들어가지 않고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은 쌍방이 절대 일방적이지 않고 양쪽 모두가 무경계 상태일 때 분출이 아니라 감정 떠넘김의 상태로 이렇게 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감정이 중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느껴야 하고 이 고저된 정서가 계속 강화되는 거죠.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계 세우는 법은 경계를 일단 정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일단 자기 자신을 본 후에 어느 지점에 경계가 필요한지를 일단 알고 그래서 일단 내가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정서적 경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경계와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 경계랑 소통을 하래요. 그래서 그 경계랑 소통을 해서 그 이유를 잘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가 없던 사람이 경계를 일단 이 단계를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밀려드는 죄책감하고 싸워야 된대요. 이게 갑자기 나 너무 이기적인가? 너무 무책임한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데 경계를 찾아 이런 거에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정에 여기서 나온 예는 뭐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전화하는 친구가 있대요. 새벽이든 뭐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나는 그때 자는 시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상대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돌아오는 피드백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을 수, 뭐 각종 서운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나 상대방이 그런 피드백이 올 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기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잘 보라고 해요. 둘 다 감정에 고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는 가족에게 하기는 조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이분은 직장 일 관련해서 경계를 먼저 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작은 것부터 조금 연습 가능한 필드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경계 유지하는 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경계 유지하는 건 일단 쉬워 보이지만 아까 말한 그런 상대방의 피드백이나 본인의 그 계속 넘어오는 그 죄책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즌 3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약간 자기 개발 이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인문학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빅토리아님하고 목소리로 마음 여행하고 뭐 다른 컬러 테라피 이런 것도 하면서 마음 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가 그때 한창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일도 시작했고 등등을 해서 이제 조금 이 독서의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책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읽었어요. 그 내면 치유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해서 남은
60평생, 뭐 70평생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기도 시켜주고 하면서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챕터 11 내 안에 내면 아래 제 양육 박예진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챕터 그 제목이 좋아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뭔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챕터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챕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이런 아까 어렸을 때 뭐 가정 환경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달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팁이 나오는 그런 챕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어렸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양육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양육을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해줌으로써 그 치유를 하는 그 팁이거든요. 그래서 4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재양육의 4기둥. 그래서 재양육의 4기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 조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4가지 중에 어떤 부분,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 모든 부분이 모자라고 그럴 텐데 이 정서적으로 의식하는 실습이나 그 가치를 배우지 못한 채 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거를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고 건강하게 표출하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서를 살펴보고 조절하는 거를 배워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명상, 마음치유 이런 쪽이랑 좀 비슷해요. 여기서 나오는 방법들은 복식 호흡을 연습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주시해 보라라고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서적 감정이 느낄 때 그냥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모든 감정이 그냥 자신의 몸으로 펼쳐나가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해왔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조차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그 모든 세세한 감정들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그걸 느껴야만 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기둥이 그 정서적 감정을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적 조절이 그 4기둥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훈육을 못 해준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훈육해주는 것처럼 애정어린 훈육을 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만 하는 거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훈육.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는 뭐냐면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거절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배우지 못했. 어쩌면 부모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들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냥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거는 거절해보기, 그리고 아까 김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편함이 느껴져도 경계 세우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다면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하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세상과 좀 단절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여기서 보면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처음 것도 자기의 정서를 주시하고 느끼고 여기서는 훈육할 때도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거를 인정해 주라는 그런 게 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번째 기둥은 자기 돌봄. 이거는
첫 번째 거랑 약간 틀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정신과 몸에 좋은 것을 해주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일찍 잠들기, 그리고 집에서 만든 음식 먹기, 명상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연결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를 학대하면서 살아온 경향이 있는 저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이래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되게 챙겨주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의외예요. 저는 여기에 이게 치유가 될까 하는 거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아이처럼 순수한 경외감 느끼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즐거움을 느꼈던 어떤 순수한 그런 감정을 다시 그때 배우지 못했다면 그거를 다시 지금 현재 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그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유롭게 춤추거나 노래 부르기, 새로운 관심사 찾기, 계획하지 않은 일 하기, 그렇게 뭔가 아이처럼 좋아하는 뭔가를 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가지 기둥이거든요. 내가 약간 좀 의외였는데 옛날에 아티스트웨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웨이 보면 이런 거를 막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의 욕구를 느낄 수 있지 않나. 내가 새로운 걸 해봤더니 이것도 재밌네.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숨겨진 창의성이나 기쁨을 발견해내는 어떤 그런 게 치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네 기둥인데 여기 나오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해보고 일기나 목록을 작성해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했으면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걸 다 쓰고,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은 이런 걸 이 네 가지 기둥에 속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그 목록을 작성해서 그거를 실천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저희 마음이 조금씩 치유가 된다고 하니까 몇 가지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챕터 이제 12 김 작가님 정서적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짧게 나눠주시고 빅토리아님께서 마지막 해주시고 제가 랩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서 정서적 성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제님이 나눠주신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정서적, 그러니까 내면 아이를 재양육하면 이제 정서적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방법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90초 규칙. 그래서 이제 이게 90초, 1분 30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버럭 화내지 말고,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90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즈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정서적 성숙으로 대하기. 그래서 수딩하고 잠깐 쉬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 챕터 소제목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인데, 굉장히 귀가 혹하는 소제목이잖아요. 최상의 일은 이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가 아까 형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안전하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껴서 이제 마음이 안정감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아이에게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태를 깨달아야 하니까 명상.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 소제목이 내면의 정서적 성숙이 밖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내면을 돌보면 이제 이런 90초 수딩 명상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마음 치유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조금 더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감정 재연결과 신체 균형 되찾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단계가 감정 재연결과 재발견 단계. 그러니까는 내 감정과 알아채고 일단 알아채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 알아챔의 방법을 뭐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알아채면 연결이 돼서 2단계가 신체 균형 되찾기.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각종 이제 수딩하거나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 뭐 그냥 뭐 목욕, 독서, 마사지,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의 나를 위한 일기 쓰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글로도 작업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읽으면서 저희 일기 때 했던 것들 있잖아요. 학원 뭐 이렇게 쓰고 그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맞아, 우리 이거 했었지. 그래서 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연결이 되고 그거를 밖으로 표현해보고 나에게 글도 써보고 나에게 편지도 보내보고, 네,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챕터에서. 이상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빅토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가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과거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부족했던 애착 상태가 결국에 두뇌를 바꾸고, 그다음에 나를 스스로 그런 각인시켰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의 그런 과거가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진정한 자기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 스스로 재양육을 하면서 이제 정신과 두뇌를 이제 바꿔야 될 텐데, 여기서 그 얘기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트라우마나 이제 내면 아이를 어쨌든 그때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상호 의존성을 키워나가는 이제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나하고 이제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나 스스로 진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오히려 내가 세상을 치유하는 이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뭐 더 큰 집단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그런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최초의 평화는 우주와 우주의 모든 힘과의 관계, 즉 일체성을 깨닫고 우주의 중심에 위대한 정신이 머물러 있으며 그 중심이 사실 모든 곳에 존재하고 개개인의 내면에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정신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을 치유하는 건 이제 주변 세상을 이제 치유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챕터를 사실은 빼먹었는데 이제 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몸의 균형을 찾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이제 호흡하기,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그 호흡을 일단 홀드하는 거죠. 이제 한 20초 정도 홀드했다가 이제 크게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날숨을 하는 그런 이제 호흡법. 이제 이 작가는 이제 5분 동안 이제 누워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호흡법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로 아예 이제 그런 이제 두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명상, 그리고 이제 또 그 몸이 그럼 어떻게 두뇌에 영향을 주는가가 결국엔 이제 요가. 그래서 호흡과 명상과 이제 요가를 이제 하면서 이제 몸의 균형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마음의 균형 되찾기는 이 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눈에 들어온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내면 아이에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우주선을 타지 말고 그 순간을 자꾸 의식해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나와 그림자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섀도우 셀프라고 해서 그림자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나를 자꾸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의 균형을 이제 되찾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 내면의 부모가 되어서 자신을 재양육해야 된다라는 점,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부모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구석에만 모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이제 재양육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아와 재연결하게, 진짜 나와 이제 연결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기 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기 쓰기는 이제 그런 잠재의식, 그런 우리가 그 내면 아이에 자꾸 휘둘리는 게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가 그 일기 때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계속해서 쓰고 확언하고, 이제 만트라 계속해서 나한테서 똑같이 계속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뭐 시각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스스로에게 이제 오늘 행복할 거야 불행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작은 질문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와 재연결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챕터 13까지 이제 다뤘는데, 처음에는 이제 쭉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은 결정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내면의 아이를 좀 잘 양육할 것인지 실질적인 팁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라 굉장히 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에필로그에서 뭐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억하지 않는데 순간을 기억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안에서, 뭐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뭐 자기 일기 쓰기, 확언하기, 뭐 운동하기, 뭐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야만 해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잠은 충분히 자고, 정말 나를 위해서 건강한 것을 먹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결국은 모두가 정말 나를 위한, 내가 나를 제대로 잘 알아가기 위한 그 여정 중에 하나가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또 나를 아내를 돌아보고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찾은 것은, 결국 나를 치유하는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 인 것 같아요. 결국은 종국에는 내 안으로 결국 돌아오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치유하면 온 세계가 치유가 된다. 그래서 나와 이 세계가 연결된 세계까지 연결되는 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치유할 때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미래를 치유하고,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두고두고 김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잠시 잊을만 했을 때, 내가 나의 감정이 이해가 안 될 때, 혹은 뭐 어떤 걸 하면 좋지라고 할 때 다시 찾아보는 실용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이는 다행히 아직도 만 6살이니까 만 7살이 되지 않아서 1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뭔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읽고 싶고, 또 육아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븐키님 테크니컬 이슈로 연결이 안 됐는데 다시 연결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략하게
1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니컬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저 이거 너무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거를 준비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과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과거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도 성인으로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배울 수 있다. 정신을 치유하는 신체의 힘과 신체를 치유하는 정신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여기 있어서 오과에 특별히 얘기 드릴 것들이 있었는데 예, 다발성 경화증은 제가 그런 환자들 꽤 많이 봐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았다는 게 굉장히 신기로웠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들 예, 잘 자고 잘 먹고 호흡 잘 하고 예, 명상하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정신의 치유를 신체의 힘으로 또 신체의 치유를 정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어서 정말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